우울증 환자 중에 특히 패러노이드한 이런 증상을 심하게 보이는 분들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을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에겐 뭐가 씌여 있다고 느낀다. 저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 같지만 사실은 저 사람이 외국에서 온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흉측한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느끼는 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어떤 경우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끼겠죠. 그리고 누가 지나가면서 시기만 해도 이 사람이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래서 어떤 과거에 애니미즘 쪽에서는 우리가 나무에도 어떤 정령이 있고, 스피릿이라고, 나무에도 정령이 있고, 어떤 산에 가면 아주 잘생긴 돌에도 어떤 정령이 있고, 모든 것, 무생물이나 생물 어떤 것들 속에 뭔가 우리가 인간처럼 거기에서 스피릿이 있다고 봤던 것들이죠. 이게 원시인들의 사고방식인데, 어떤 면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정서들을 외부 대상에게 투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은 나무에도 투사하고 돌에도 투사를 했는데, 특히 분열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거가 이제 크게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안에 있는 파편화되어 있는 자기 내적으로 경험했던 나쁜 대상들로부터 있었던 어떤 영향들이 계속해서 외부 대상들에게 자기의 상태가 나빠지면 자기 안에 있던 나쁜 대상들이 계속 밖에 투사돼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어떤 판타지 속에서 자기가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내적인 세계가 바로 외부에 투사돼서 다시 그 외부에 있는 대상이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 속에,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어떤 존재들, 정신적인 존재, 이게 어떤 정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인데, 실제 임상 현상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원시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생각들의 잔재가 남아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정신 현상을 여기서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토템과 터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과거에 어떤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아버지를 형제들이 살해해서 그 죄악감,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토템 동물을 숭배하는 이런 게 나왔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터부가 나와서 근친상간이나 또는 존속살해 이런 것에 대한 엄격한 금지들이 발달하고, 거기에서 도덕도 발생하고 종교도 발생했다고 하는 설명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사람들이 얘기를 어느 한 스토리로 끌고 간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현상들을 본능 이론으로 봐서 이게 성적 욕동과 어떤 공격성, 이런 특히 성적 욕동, 섹슈얼리티가 그 리비도가 발달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부분, 그래서 사랑과 경쟁, 이런 것들, 오이디푸스 현상들을 이게 본능 쪽에서 볼 것인가, 어떤 환경론자들이 보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좌절에서 오는 공격성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살해했던 이 공격성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것인가 하는 큰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 오이디푸스 현상을 프로이드가 봤던 것처럼, 어떤 면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속에는 서구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가 실제 정신분 속에 침투하고 있는 모습이 숨겨져 있죠.
그 당시에 사회 규범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원죄론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셈이죠. 그리고 또 19세기의 생물학의 이론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9세기의 여러 가지 사조들이 이런 토템과 터부라는 글 속에도 녹아 있고,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에더퍼스 컴플렉스라는 개념 속에서도 어떠면 그 당시에는 정신분석을 처음 창설한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과학적이라는 생각한 다윈의 종의기원에서 유래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관념을 빌려온 것은 정신분석이 과학이라고 주장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했었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사회 도덕적인 것들, 사회 도덕을 정신분석 안에 끌어들여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이런 죄의식의 근원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옴으로써 사회적인 가치와 실제 정신분석의 세계가 혼재에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떤 면은 나중에 환경론자가 볼 때는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 아이들의 공격성이나 경쟁, 그리고 어떤 한쪽 부모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을 우리의 본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이 태어난 환경 속에서 자기 부모로부터 충분하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것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인가. 그래서 각 개개인의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그러니까 환경론자 입장에서는 이 본능 이론을 부인하죠. 인스팅트 티어리 자체가 인간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 코웃을 공부할 때도 코웃도 환경에 대한, 처음에 이분도 이고 사이칼리스트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환경에 대한 자기의 통찰을 펴는 과정 속에서 결국 프로이드하고 양립할 수 없는 선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본능 중심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본능 중심의 이론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환경이 주는 중요한 영향에 대한 통찰을 접목을 시켜서 자기가 끝까지 프로이드의 제자로 남고 싶은데, 그 당시에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볼 때는 이건 프로이드 선생의 의견과 맞서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은 독립선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은 대인관계 정신분석이나 자기심리학 쪽에서 본다면, 적절한 최적의 환경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격성이 그렇게 첨예하게 발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에더퍼스 컴플렉스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인가? 그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어느 부모도 최적의 환경을 온전하게 올 우선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격성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 좌절이 오히려 트라우마틱하게 일어나지 않는 좌절은 적절한 좌절, 어떤 최적의 좌절이어서 여기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속에서는 어떤 이 본능 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들이 중립화하는, 뉴트럴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는 갈등이 없는 영역이 있다고 봤던 게 코웃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갈등 구조가 없이 순탄하게 자라는 사람들, 그러면 이 억압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이 많지 않은 어떤 저는 환경이라고 할 때 크게 국가적인 환경 또는 민족 간의 환경, 이런 큰 것보다 나는 가장 크게 보는 환경은 가정 환경이라고 봐요. 원초적인 가정이 워낙 각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정의 그 환경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경쟁심이나 시기심이나 공격성을
드러내도록 하는 환경이었느냐, 얼마나 피스풀한 환경이었느냐가 각각 가정마다 다른데 그 속에서 큰 차이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큰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개개인의 사례로 보아서 이건 본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게 모든 사람이 같은 비율로 그러한 어떤 여기서는 공격성이나 성적 욕구가 같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인간을 도와주는데 그게 하나의 신화가 가이드라인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인사이트가 가이드라인이 될지 있을지만 구체적인 사람 한 사람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프로이드가 봤던 이 큰 통찰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상상력과, 그리고 좀 넓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역동들을 볼 수 있게는 도와주지만, 구체적인 인간을 돕는데, 구체적인 개개인의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 무리하게 본능 이론으로 본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환경과 어떤 본능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네이처 앤드 너처의 논쟁은 끝이 없지만, 우리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사람들,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유전의 영역, 타고난 부분, 그걸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없다고 우리가 부인할 필요도 없고, 사람마다 각각 달리 태어나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잘 발달하신 분도 있죠. 그렇지만 같은 어떤 소인을 타고났다고 하지만 환경이 어떤 소인을 가진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간 발달이 일어날 것인가는 이 상호관계 속에서 결국 결정된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그 구체적인 환경이 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좀 더 얘기를 진전시켜보죠. 학기에 멜라니 클라인을 공부를 할 텐데,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것은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박해망상적인 어떤 스테이지에 있다고 보는 거죠. 초기에는 뭐라고 디프레시브 포지션과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 이 두 가지 포지션을 얘기를 하는데,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고 PS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열적이고 박해적인 이런 포지션, 아이들은 초기에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그러니까 엄마의 젖이 좋은 젖과 나쁜 젖이 하나의 젖이라고 느끼지 않고 좋은 젖과 나쁜 젖을 두 개가 있다고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상을 통합해내지 못하는 단계, 그래서 all good, all bad로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남북 간의 대치가 참여화될 당시에 우리의 사고방식이죠. 어느 쪽에 사는 사람은 정말 다 똑같이 나쁜 사람,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 그러니까 양편으로 쪼개는 것, 이게 아주 원시적인 어떤 프리미티브한 방식이죠. 이게 어떤 디펜스 시스템이기도 하죠. 근데 초기에는 보통 이 대상을 이렇게 통합되지 않은 대상으로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두 사람인 거죠. 아이는 그다음 어머니라는 개념보다는 자기에게 젖이 공급되는 젖가슴이,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이 있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6개월쯤 되면 이 같은 젖가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라인 얘기로는 벌써 한 6개월쯤 되면 아이들이 그걸 통합해낸다고 봐요. 그래서 프로이드 견해하고는 많이 다른 견해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때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대상이 자기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젖을 제때 주지 않은 그 대상, 나쁜 대상이 내가 배고플 때 또 나를 만족스럽게 안아주던 똑같은 대상이라는 걸 알게 돼. 이게 좋은 젖과 나쁜 젖이 하나의 젖이고, 그래서 나쁜 엄마, 좋은 엄마가 하나 엄마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거기에 죄책감이 생기다. 내가 그처럼
판타지 속에서 멜라니 클라인은 어떤 면은 우리가 어떤 데스 인스팅트, 삶의 본능과 죽음 본능을 얘기한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에서 이 죽음 본능을 있다고 보고, 죽음 본능을 어린아이가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봤어요. 멜라니 클라인 입장에서. 그래서 그 죽음 본능에서 오는 엄청난 판타지, 엄청난 공격성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서 엄마의 젖을 볼 때도 이거 자기의 공격성을 투사해서 아이들이 나쁜 젖을 만들어야 된다고 봤던 이제 그런 이론들인데, 앞으로 공부할 것들인데, 어쨌든 이런 속에서 통합이 되지 않고 있는데, 분열증 환자들은 뭐냐면 일단 이 지점을 통과해서 어느 정도 통합이 됐고 살아가다가 그래 이 당시에 충분하게 이런 좋은 대상으로 통합이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공고하게 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하나인 이런 우울적 자리를 충분히 이걸 완전하게 통과한 것은 아니고, 어쩌면 우울적 자리에 갔다가 또 패러나이드 스키조이드로 가고 또 다시 우울적 자리로 가고, 이게 순환된다고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통합적인 이런 대상을 만나본 사람은, 이게 파운데이션이 튼튼한 사람은 나중에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이렇게 지나친 퇴행이 일어나서 아주 유화적인 상태로 퇴행을 하지 않는데,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틱하게 이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그 지점을 웬만큼 봉합하고 그 다음 발달 단계로 가서 청소년기 아니면 얼리 어덜트후드까지 가는데도 청소년기 지나면서 주위 환경이 자기에게 어떤 큰 자극이 오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겨우 싸맸던 정신의 통합성이 깨져버리고 다시 과거에 좌절이 심했던 그 지점, 그래서 자기 리비도가,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리비도가 고착되어 있는 그 지점으로 퇴행이 돼서 어린 시절에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열증 환자나 심한 우울증 환자들이 이제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런 메커니즘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들이 이미 분열된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원래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통합해 냈었는데 이게 다시 깨져버리니까, 세상은 좋은 대상은 끝없이 좋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분에게는 아까 아주 신비체험으로 올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다 해서 자기를 서포트해주고 안아주는 어떤 그런 엄청나게 좋은 대상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대상들은 자기를 박해해서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지옥을 연출하게 하는 이런 대상들로 쪼개져 있다는. 그래서 이분들의 내적 세계를 보면 정말 몇 년씩 이분들을 돌보는 분들하고 같이 케이스 세미나를 이렇게 쭉 하면서 어려운 게, 정말 이분들은 지옥이라는, 생지옥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 속에서 이 나쁜 대상들이 눈앞에서 휙휙 지나다니는, 자기가 그걸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전율하고, 그리고 자기의 페인을 느끼고, 어쩔 때는 자기 배를 이 사람들이 가격에서 자기가 정말 배가 아파버려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판타시 속에서의 공격받는 것이 실제 공격받는 거다고 해서 전혀 차이가 없이 페인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판타시 속에서의 페인이라는 것도 이 실제 페인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네이션 속이니까 그냥 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 이게 생지옥이에요. 살아있는 지옥이기 때문에 그게 생생하게 매일매일의 체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험들은 그냥 판타시라고 하기보다는 임상적으로는 매일매일 진행되는 현상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